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골라보는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청와대 회동으로 봉합됐던 신구 권력 갈등이 다시 터져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인사권 문제를 두고 양측이 공개적으로 충돌한 건데요. 한편 거물들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오는 6월 지방선거 격전의 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치권을 후끈 달구고 있는 이슈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늘 이슈 따라잡기 첫 번째 이슈, 모렴치 알박기 대 눈독 들였나 신구 권력 또 충돌입니다. 대우조선해양 박두선 대표의 선임을 두고 인수위원회와 청와대가 충돌했습니다. 인사권을 두고 또다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과 또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이후에 조금 화합의 모드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좀 무색해진 측면들이 보여지는데요. 일단 좀 여쭤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또 인사권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총재랄지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문제를 두고 상당히 격돌을 했는데 이 인수위와 또 이 갈등이 봉합되는 국면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감사위원과 관련해서는 맞아요. 감사원에서 이 새 정부의 어떤 지침을 좀 따르겠다는 취지로 교통 정리를 했고 그런데 대우해양조선은 결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 대우해양조선 같은 경우에는 대우조선해양. 네. 대우조선해양 같은 예. 경우에는 민간 기업입니다. 대주주가 산업은행이긴 하지만 네네. 기본적으로 민간 기업이라서 그 내부의 어떤 공식적인 절차를 따라서 대표이사를 선임하게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이 사안을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측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의 대학 동문이기 때문에 이른바 친문 인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그렇다면 동생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제 주변 지인들에게도 물어봤더니 동생의 대학 동창까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경우를 좀 상정하기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친문 인사라고 분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분 자체가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분 자체가 이 해양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쪽 분야에서는 상당히 전문성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내부 의결 절차를 거쳐서 선임된 분을 정치권에서 친문 인사기 때문에 배척하겠다, 감사원에 감사 권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바로 나온 일성이 아니 이런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놀랍다는 반응을 이런 맥락에서 보인 것 같습니다. 인수위원회가 좀 과도하게 지적을 하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전 그런 입장입니다. 당협위원장님도 어떤 의견인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대통령의 인사권이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좀 보장이 된 내용입니다. 반면에 당선인과 인수위가 요구하는 것은 어떤 법적인 권한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요구 사항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적인 권한과 정치적인 권한이 충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인사 과정에 있어서는 다소 좀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의 인사권인데 그거 어떻게 인수위나 그다음에 당선인이 요구할 수 있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거고 반면에 당선인 입장에서는 차기 정부를 같이 이끌어 나가는 주요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이런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당선인이 임명한 것이 맞다 이제 이런 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충돌이 자주 일어나게 되는데 예. 근데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이제 민간 기업이라고 말씀은 주셨지만은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산업은행이 지분을 그렇죠. 최대 주주로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공적 자금이 한 10조 이상이 투여가 투입이 되었고요. 됐어요. 예, 네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국가에 돈이 들어갔다라는 변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번에 인사 조치에 있어서 다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네. 우리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사실 이 경영의 핵심이 경영 정상화와 매각에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 굉장히 많은 공적 자금이 투여가 되면서 이제 말 경영 정상화가 안 된다 이런 비판들이 당연히 있었고 매각도 분명히 여기서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는데 지금 신임 사장으로 그 부임하시게 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 전문가로 평가받는 분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현장에서 이 정말로 업무를 잘했던 네네. 이런 분이 오는 게 다소 의외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경영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현장 전문가가 왔다. 그러니까 경영 정상화가 필요한 시점에 그럼요. 현장 전문가가 예. 왔다 말씀이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다소 인사 문제에 있어서 조금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인수위 입장에서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일련의 그 인사 문제와 관련된 충돌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인수위 입장에서는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은행이 지금 55.7%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됐다라는 부분들이 아마 단순한 그냥 민간 기업으로 치부하기는 어렵다라는 지적을 해주신 건데 저희 지금 토론 진행하는 과정에서 한 분의 또 토론 패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가톨릭대 차재훈 특임교수도 함께해 주십니다.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네. 최 교수님 어떠세요? 참 그 청와대와 인수위원회가 지금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정권을 이제 이양해야 되는 예. 단계에 단계에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인사 문제가 계속 뭔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만 하면 또 떠오르고 다시 또 떠오르고 이런 상황인데 이 대우조선해양의 어떤 대표 선임 문제 이거 어떻게 네.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상당히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측면에서 안타깝냐면 예. 상당히 신구 권력의 그 정권 교체기 과정에서 이렇게 사사건건 충돌을 함으로써 상당히 지금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왜 이런 식의 충돌이 계속적으로 빚어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또 국가적 현안들이 크게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될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어제 그 인수위의 태도는 저는 상당히 섣부른 판단이었다. 그리고 또 반면에 청와대는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당사자 다 같이 비판을 받아야 될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네. 것이죠. 물론 뭐 인수위 측면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죠. 지금 사실은 이 지금 대우조선 말씀하신 것처럼 상장기업, 민간 상장기업이긴 하지만 상당히 국민의 혈세가 많이 들어가 있고 산업은행이 사실상 이 지금 뭐 최대 이 최대 주주로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 감독을 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적 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그리고 특히 이 정권 인수 기간 중에 금융위가 이 그러니까 산업은행에다가 산하기관에 인사를 자제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측면. 그리고 또 이번에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이번 선임된 대표가 사실은 또 이 그 대통령 동생의 대학 동기라는 뭐 그러한 또 인연 그런 네. 것 때문에 상당히 인수위 입장에서는 상당히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에서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네. 이러한 부분이 알박기라고 단정한 근거는 저는 상당히 조금 무리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은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지금 일반 대주주가 이 일반인들이 40%의 주주로 참여를 하고 있어요. 상장기업이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주주총회나 그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선임 절차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이와 관련해서 이분을 추천한 사람이 산업은행이 아니라 이 사실은 이 경영정상화위원회라고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이 추천을 했다. 그분들이 사실은 지금 한 이 내외부 이 그 주요 인사들을 후보들을 한 8명 정도 선정을 해서 나름대로 좀 면접을 해서 이분을 선택한 날짜가 2월 24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사회하고 주총을 거친 것이 이제 그러니까 하는 것이 3월 8일 날 결정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과연 그러니까 지금 물론 일각에서는 뭐 경영 정상화 추진위원회도 산업은행의 입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보면 이 경영 정상화 추천위원회에 계신 분들은 청와대나 산업은행으로 부탁받은 것이 없다. 그리고 또 이 지금 대통령 동생과의 관계는 전혀 몰랐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은 뭐냐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장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상황, 매각이 지금 무산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경영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주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지금 현재 있는 사장이 현장에서 계속적으로 했던 현장 전문가 아래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점들을 본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인수위가 분명히 의혹은 가질 수 있지만 이걸 갖다가 단정적으로 알바끼고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래 속단하는 부분은 아니 단정하는 부분은 저는 약간 좀 빠른 측면이 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이 청와대는 이런 저간의 사정을 제대로만
설명만 하면 돼요. 우리는 그 관여한 바가 없고 이렇게 선임이 됐다는 정도만 하면 국민들 입장에 충분히 어느 쪽감 인수위가 약간 좀 빠른 판단을 했겠구나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대우조선, 해양조선 대표의 자리가 그러면 인수위가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것이 놀랍다. 이런 식의 이런 감정적인 대응을 표현이. 통해서 계속적으로 정치적인 이 정쟁을 부추기는 듯한 그러한 모습들은 정말 저는 상당히 잘못됐다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제3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양쪽 다 저는 비판받아야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청와대의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인수위원회가 보는 시선도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이 보는 시선일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고 거기에 표를 던지신 분들이 아마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고 어떻게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숙제들이 많잖아요. 코로나 위기 극복은 여전히 유효한 상황이고 손실보상도 있고 또 우리가 다시 정상화, 회복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시점인데 이런 어떤 인사 문제, 그것도 뭐 일부 기관 혹은 뭐 한국은행 같은 기관 이런 곳에 어떤 인사 문제를 두고 청와대랑 이제 차기 정부의 어떤 초기 초석을 놔야 될 인수위원회가 계속 갈등을 보이니까 국민들은 좀 피로하고 답답하거든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지금 일부 뭐 기관, 기관장 그리고 어떤 민간 기업의 대표를 선임하는 문제가 민생 현안도 아닐 뿐더러 국민적인 관심사라고 보기도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취임하기 전에 가장 역대급으로 늦게 이 전임 대통령이 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회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지난주 월요일이었나요? 19일 만에 회동을 했죠.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어느 정도 그 회동으로 해소를 시켜줬다면 그 분위기를 끌고 갈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 신권력이 될 미래 권력인 윤석열 당선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문재인 정부는 이제 역사 속에 평가가 남은 구권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정권의 어떤 인수인계를 제대로 이양받아서 앞으로의 국정 운영을 책임질 주체가 뭔가 더 포용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을 국민들이 기대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는 없고 예. 그렇다면 이런 뭐 인사와 관련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대응을 알박기다라는 식으로 인수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뭐 여러 정황을 제시를 하면서 하면 모르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딱 언급을 하면서 동생의 친구 이런 식으로 상당히 부적절한 청와대의 개입이 있었던 것 같이 뭔가 호도하는 거는 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지금 뭐 손실보상 이런 부분이 훨씬 시급한 코로나 해결 과제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보도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내부에서도 검토를 할 때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어떤 공식적인 그 내용은 1,000만 원씩을 지원해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런 현금 지급 방안에 대해서는 내부 논의는 지지부진하고 뭐 소상공인 분들의 재취업 기회를 뭐 보장해주겠다는 식의 내부 논의가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과연 원하고 있는 방향성과 그 수위대로 이 인수위가 국민적인 어떤 눈높이를 맞춰가는 소상공인 내지는 코로나 극복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느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좀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글쎄요. 사실 지난번 그 청와대 회동할 때는 이제 양측이 이제 어느 정도 손발을 좀 맞춰가지 않을까, 실무적인 협의로 좀 뭔가를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는데 또 다시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니까 아무래도 국민들은 좀 뭐 시선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쌓여 있는 현안이 대단히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민생 문제도 굉장히 많고, 근데 뭔가 정치권에서는 신구 권력이 대립하는 모습, 충돌하는 모습, 갈등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좀 적합하지 않다 이런 생각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합니다만,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인선과 관련돼서 문제가 됐던 사람들을 다시 되짚어보게 되면 하는 총재 같은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됐었죠. 그리고 감사위원 문제가 있었고, 앞서 이제 또 산업은행은 아니고 이제 네. 대우조선해양 네. 이렇게 좀 문제가 됐는데 예. 사실 그 민생 문제라고 하는 것이 저는 이 인사 문제는 그렇게 별개의 문제인가라는 의문을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는 총재 결국 우리가 금융통화위원회 수장으로서 기준금리를 정하고 그 기준금리는 결국 경제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자리가 바로 하는 총재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사실 그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처럼 그 대통령과 그다음에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 인사를 통해서 본인이 정치적 행보를 어떻게 걸어가겠다
내지는 이 인사들과 함께 어떤 식으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를 보여주고 또 그 다음에 호흡을 맞춰가면서 실제로 그 정책들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 인사가 만사라는 말 그대로 결국 그 인사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민생 문제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180도 다른 결과들을 내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인과 인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이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네. 윤석열 당선인의 정책적 기조, 정치적 방향성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부동산 문제에서도 그렇고 손실보상 관련돼서도 그렇고 기존에 사실 완전히 패러다임을 바뀌는 방식으로 전환이 될 텐데 과연 문재인 정부의 인사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 방향성과 얼만큼 잘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욕심도 나고 의지도 생기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랑 훨씬 더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비전에 훨씬 더 강한 지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인사들을 배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윤석열 당선 입장에서는 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굳이 임기 말에 그것도 임기가 상당 부분 윤석열 당선이랑 겹쳐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행사하느냐에 대해서 당연히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 다음 2022년부터 2027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 책임감으로부터 비롯된 인사권의 요청인데 이것이 이제 자꾸 갈등으로 비화가 되고 네. 마치 민생 문제랑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문제처럼 해석이 되는 것은 사실은 오히려 인사 문제가 훨씬 더 민생에 가까운 문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으로 제가 선회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그런 것 같습니다. 둘 다 이제 인수위원회 청와대가 굉장히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누군가는 좀 손을 내밀고 뭔가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기가 끝날 때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그 인사와 관련된 충돌은 사실상 양측이 조금만 생각을 좀 이렇게 역지사지의 생각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봅니다.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은행 총재 같은 경우도 지금 국민의힘에서 비토하는 인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지금 이창용 내정자 같은 경우는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금융위 부위원장을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약간 보수 쪽 인사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사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하는 부분은 상당히 그 일종의 뭐랄까요 사진 협의의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 철학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는 사람을 내정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부분을 갖고 뭐 지질 공방을 할 게 아니라 네. 약간은 서운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수면 밑에서 그렇게 좀 이렇게 소통하는 것이 나았던 것이지 그것이 공개적으로 우리는 뭐 동의하지 않았네 진실을 한번 공개를 해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은 정말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너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에만 좀 급급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감사위원 부분도 마찬가지죠. 감사위원도 사실은 재청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감사원장이 갖고 있거든요. 그럼 청와대가 인사를 물론 그러니까 임명권은 갖고 있지만 재청권 문제 시발되는 재청권은 그건 감사원장이 갖고 있다면 감사원이 생각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로 한 명씩 나누자 그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서로 다 양쪽 다 이 좀 김칫국 먼저 마시는 그런 아주 우스운 모양새가 돼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그러면 이 감사원의 뜻이 뭔지를 먼저 알았다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말했던 대우조선해양 대표의 문제 같은 경우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진짜 대통령 동생과의 관계 때문에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예. 그러나 그래도 지금 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그 나름대로 기업의 그 스케줄대로 따라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그런 문제 제기는 나중에 집권하고 난 뒤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뭐 그거는 뭐 법적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실상을 모르는 채 공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저는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런 점에서 보면 진짜 이런 시점이 중요한 건 역지사지입니다. 네. 내가 상대 입장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씩만 해본다고 한다면 이런 충돌은 충분히 저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역지사지 해주셔서 뭐 서로의 마음을 좀 헤아려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마음, 국민의 시선을 좀 헤아려 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김동연, 유승민 등판, 요동치는 경기도지사 선거전입니다.
경기도지사 선거가 지금 뭐 대권 주자급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주목받는 어떤 선거판이 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 또 유승민 전 의원, 뭐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시장, 뭐 정말 이름 뭐 얘기하면 알만한 인사들이 되게 많이 지금 뛰어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에 비해서 오히려 경기도 지사 그러니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가 더 더 관심사가 되고 주목되는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아마 오세훈 현임 시장이 그리고 민주당은 오히려 인물난을 겪을 겪고 정도로 있고. 후보군을 물색하기도 어려워하는 그렇죠. 상황인데 거기에 반면에 경기도에는 이재명 당시 전 지사가 이제 대선에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직을 내려놨고 그렇죠. 그러면 신임 이 경기도 지사가 이제 선출이 돼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도라는 지역이 상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힘으로서도 또 민주당으로서도 수성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대선에서 경기도에서 윤석열 후보가 뭐 사실상 뭐 완패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47만 표 차로 졌는데 네. 전체 표 차이가 25만 표밖에 나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면 상당한 경기도민들이 이재명 후보를 어쨌든 지지했다라는 게 지표로 나온 상황인데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또 이 지자체 관리와 관련해서 좀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으로서는 경기도를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되는 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보다 면적도 훨씬 넓기도 그렇죠. 하고 뭐 인구수 자체도 그렇고 그렇다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사활을 걸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대선의 2라운드 격으로 뭐 김동연 전 총리도 그렇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대선의 주자로 활동하셨던 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체급이 큰 중량감 있는 정치인들이 이곳에서 맞붙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유승민 의원은 뭐 연고지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네. 또 워낙에 전국구 인물이고 대선 주자였고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아주 지켜볼 부분이 많은 상당히 관심이 쏟아지는 지역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김동연, 유승민 두 인물만 봐도 뭐 경제통이라고 불려도 뭐 손색이 없을 만한 인물이어서 참 예상하기가 힘든 격전지가 됐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이번 대선 후보에서 가장 경제 전문가라고 불렸던 두 사람이 사실 맞아요. 경기도에서 빅매치를 하게 되는 네. 상황이어서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정말 어느 때와 다른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를 들면 유승민 지금 전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되고 김동연 전 부총리가 최종 후보가 된다 그러면 네네. 아마 좀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죠. 이제 경기도라고 하는 데가 사실은 이제 오히려 국민의힘에게는 좀 유리한 지역이었었죠, 과거에는. 남경필 지사, 김문수 지사 하면서 거의 이제 20년 정도를 사실 보수 정당에서 말하자면 인물을 집권을 배출해왔던. 했던 그런 지역이었는데 최근에 말하자면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가 폭증으로 인해서 상당 부분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경기도로 나아간 면이 좀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러다 빠져나오는 보니까 그렇죠. 경우가 그러다 많았어요. 보니까 말 그대로 체질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좀 지역이 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럼 어떤 사람을 내보내서 승리를 해서 경기도를 탈환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의 지지들이 굉장히 좀 높았었죠. 2017년 대선 나갈 때도 그랬고 2022년에 국민의힘 경선을 치른 과정 속에서도 젊은 세대의 지지들이 굉장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세대라는 점, 젊은 세대가 경기도에 많이 산다는 점에서도 유승민 후보가 저는 좀 유리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경기도가 굉장히 어떤 민심의 풍향계 역할을 하는 그리고 굉장히 우리 그 유권자로서들 예민하게 정치를 아주 면밀하게 바라보시는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유권자시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면에서도 좀 전문가, 경제 전문가 이런 분들, 그다음에 정치적 경험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을 좀 요구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불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반대 여기서 어떤 중도지향적인 성향을 가지면서 또 경제적인 어떤 이 해박한, 능력들이 네.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아마 나가서 굉장한 선전을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김동연, 유승민 일단 현재는 이런 구도인데 뭐 이제 더 후보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그거 전에 보면 이번에 아마 이 경기도지사 선거가 벌써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는 걸 보면서 한국 정치 지형에 약간 큰 변화가 지금 보인다. 예를 들면 정치 일번지가 그동안은 서울이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것이 이제 경기도로 옮겨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7년도 당시 대선 때 그러니까 서울시장을 지낼 때 이명박
네. 후보 그리고 또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손학규 이 두 사람이 상당히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냐 봤는데 한 명이 그 서울시장을 지냈던 이명박 그 후보는 대통령이 당선됐고 그렇죠. 경기도지사 지냈던 손학규 후보는 당을 바꾸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죠. 상당히 좀 그런 걸 또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네. 후보조차 되지 못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뒤로 사실 그 뭡니까 그 이전도 그랬고 이인재 경기지사도 실패를 했고 그 뒤에 그렇죠. 김문수, 안경필 다 그러니까 지금 본선 후보조차 되지 못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기도지사는 대권으로 가는 무덤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사실 경기도지사의 그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대선 지금 후보가 대선 됐고. 여권의 대선 네. 후보가 됐고 아주 박빙 선거를 펼쳤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기도지사를 해야 차기 대권으로 갈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 만들어진다는 일종의 하나의 도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 도식이 좀 더 공고해지는 것이 유승민, 김동일이라는 두 거물이 거기서 붙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한국 정치 지형의 하나의 큰 변화를 지금 예고하고 있다는 측면이 드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제가 봤을 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유승민, 김동연 두 사람 다 본선 경쟁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네네. 과연 경선을 제대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조금 퀘스천 마크가 있다는 것이죠. 유승민 이 지금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 연고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대구에서 있었기 때문에 무의 연고입니다. 그리고 일종의 사실 어떻게 보면 낙하산식으로 내려온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뛰고 있는 후보들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인수위의 당선자 지금 대변인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또 이 현역 의원들이 지금 또 상당히 출사표를 던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상황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유승민 의원이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당심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밀릴 가능성이 있다. 과연 얼마만큼 민심을 얻고 그 경선을 통과할 수 있을 것이냐가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김동연 대표도, 네. 대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금 아예 민주당 당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50대 50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심에서 밀리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민심을 잡아야 조정식, 되는. 뭐 안민석 의원 같은 것도 5선 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당내의 조직세를 얼마만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네요. 이걸 봐야만 그러니까 당내 경선을 봐야만 김동연 대 유승민, 유승민 대 김동연의 관계가 그렇죠. 대결 성립될 것인지 안 것인지는 사실 예측하기가 아직은 쉽지 않다는 생각이 경선이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정말. 그렇죠. 저는 경선이 더 어렵다고.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 곳이 이제 경기도죠. 경기도지사가 굉장히 뜨거운 격전지가 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서울은 좀 뜨뜻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세훈 현 시장이 일단 4선 도전의 의지를 계속 밝혀왔고 민주당에서는 인물난이 좀 있는 상황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등판론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송영길 정도의 무게감이 아니면 할 만한 인물이 없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의 어떤 선거 구도. 사실상 송영길 전 대표로 교통정리가 돼가는 분위기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두 가지가 걸림돌로 이 서울시장 출마를 할 때는 제기가 됐었습니다. 네. 하나는 대선 패배와 관련된 책임론. 그러니까 대선에서 패배를 했고 그 책임을 두고 당 대표직에서 물러난 사람이 바로 그 직후에 치러지는 그것도 제일 중요한 지역인 서울의 후보로 그것도 전략 공천을 받는다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은 사실 책임론을 통감하고 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하기도 백의종군 했었습니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송영길 전 대표가 걸어온 길 자체가 인천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5선 의원을 지냈고 그렇죠. 또 인천시장까지 역임을 그렇죠. 했기 때문에 서울과의 어떤 연고를 찾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 송영길이라는 개인 정치인을 또 두고 봤을 때도 본인이 뭐 차기 대권의 꿈을 꾸고 있다라고 알려지기도 했는데 만약에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서 패배를 했을 때 또 그 정치적 리스크 그래서 오히려 국회에 남아 있으면서 뭐 차기 국회의장을 노리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도 나왔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조건을 따지고 든다면 사실 송영길이라는 카드가 최적의 카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실제로 민주당에서 내세울 그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중량감이 있는 정치인은 상당히 없는 것 같습니다. 박영선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를 좀 고민하다가 네. 철회를 분명히 했고 뭐 임종석 전 실장 같은 경우에도 뭐 구체적인 정치적인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은 그런 그렇네요. 상황이어서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송영길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이 어떻게 또 최종적으로 낙점이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장 선거. 사실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는 오세훈 현임 시장이 거의 이제 뭐 유력하게 그러니까요. 후보가 될 사선 가능성이 도전을 높고 이미 뭐, 그렇죠. 네. 예. 그 이제 오세훈 시장이 본선에 나갔을 때도 사실 굉장히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려운 그런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죠. 이제 전 네. 대표가 서울시장을 나가는 것이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유권자들이 좋게 보시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선거 패배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이고 분명히 그 다음에 패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연고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지금 서울시장 선거 굉장히 어려운 상황 속에 그렇죠. 있었는데 네네. 이 패배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다음에 대표 인지도가 있다고 해서 서울로 갑자기 온다는 것이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납득이 서울 갈 시민들이 것인가. 보시기에 솔직히 납득은 잘 안 됩니다. 저는 그렇다고 뭐 해서 연고가 반드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이라는 지역 그다음에 뭐 경기도까지 이야기해서 어떤 균질적인 집단이라고 보기 대단히 어렵거든요. 굉장히 다양하고 복합적이죠. 그렇죠. 굉장히 네. 다양하고 복합적인 이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맞아요. 곳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경기도만 해도 북부와 남부가 많이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연고라고 하는 것이 그 지역 현안들, 그다음 그 지역의 정서들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 출신들의 정치인들을 선호하는 것인데 경기도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연고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막 좀 중요하게 되는 그런 사안들은 지금 아니에요. 다른 수도권 이외의 지역보다는. 지역보다는.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뭐 연고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송영길 대표가 가지는 어떤 책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사실 좀 이번 서울시장에 출마하시는 것이 국민들 보시기에는 좀 그렇게 적합해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천과 관련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내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공천 원칙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 부동산 정책 실패의 어떤 책임자들, 네. 연루가 돼 있는 책임자들은 공천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밝혀서 좀 논란이 일고 있어요. 당내에서도 아마 이 부분이 좀 시끌시끌한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뭐 저는 뭐 옳은 소리를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그래서 지금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들을 보면 당시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노영민 뭐 이제 그러니까 전 비서실장 같은 경우 충북도지사 뭐 네. 이제 출마설이 나돌고 그리고 또 김현미 전 국토부 교토장관은 한때 그 경기도지사 뭐 내지는 또 전북도지사 뭐 또 도전설이 나왔기 때문에 저 두 사람을 겨냥한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했는데요. 사실 뭐 또 일반적으로는 사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 민주당 내에서 책임을 안 질 사람 누가 있느냐 그런 아마 당내에 반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뭐 박지원 그 비대위원장의 그러니까 그런 지적이 상당히 저는 일리가 있지만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저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자기하고 지금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책임도 물어야 돼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만약에 지금 대선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 부동산 정책이라고 한다면 네. 그 부동산 정책을 이 국회에서 입법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당시 그 법사위원장을 했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부동산 책임자가 지금 당의 간판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안 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당장 출마할지 안 할지도 모를 사람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네. 지금 당의 간판의 그런 그러니까 그 정치적으로 상당히 정당하냐, 적절하냐 이런 부분을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은 그러니까 이 연장선 상황에서 아까 송영길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을 잠깐 언급을 하면 네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 지금 부동산 책임자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 선거에 나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더 크게 이야기하면 지금 대선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하고 또 직결될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 대표를 맡았던 인물이 송영길 전 대표가. 지금 다른 데도 아니고 서울시장의 후보로 나오려고 한다.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사실은 민주당이 이번 패배를 통해서 처절한 반성을 하려고 하면요. 사실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세대 교체가 정말 필요하거든요. 사실 그 지금 민주당이 대선 이전에도 그런 당내에서 그런 이야기 나왔잖아요. 예. 586 세대들 이제 좀 물러나라. 그 586 세대들에 대한 책임이 상당히 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대선에 패배했잖아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586 세대의 대표적인 인물이 송영길 전 당대표인데 대표죠. 네. 이분을 그러니까 지금 초선 의원들이 찾아가서 지금 다시 출마해달라? 너무 쉽고 편한 길로 지금 민주당이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차라리 이러한 기회를 오히려 새로운 인물들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설사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서 진다고 하더라도 네. 다음에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물을 키우는
하나의 소중한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쇄신의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얘기신데 앞서 말씀해주신 뭐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나 만약에 뭐 김현미 전 장관을 겨냥한 발언이라면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일단 충북도지사 예비 후보로 등록을 네,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등록됐습니다. 별로 개의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내에서 설왕설래가 오가는 것은 네네. 이 부동산 민심 위반에 책임이 있는 자라는 게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 아, 어디까지인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천을 주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 대의. 왜냐하면 부동산 실정 때문에 정권 교체가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네. 이론의 여지가 없어서 분명히 정치적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맞겠지만 그것이 공천 과정에서 세밀하게 어떻게 반영될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이를테면 이 모호한 기준을 갖고 특정 인사, 그러면 부동산 실정에 뭐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있느냐 없느냐, 뭐 그 당시에 법사위원장이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갈릴 수가 있고, 그러면 노영민, 김현미 이 두 정치인만 있을 것이냐, 어느 범주까지 할 것이냐, 그러면서 이 공천을 누구에게 주는지와 관련해서 사실상 이게 악용될 소지, 당내에서 또 다른 또 분란을 일으킬 소지. 당장 신동근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뭔가 누군가를 표적해서 배제하는 형식으로 되면 좀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반박을 내놓기도 했는데 네. 이 부분의 기준이라는 게 상당히 좀 모호한 측면, 추상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실제로 공천 과정에서 이 잣대로 어떤 배제를 한다거나 기준점을 삼기는 사실상 곤란하지 않겠느냐. 다만 일부 언론에서 이제 제기를 하는 것처럼 이것이 뭐 친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온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이미 이제 주류 비주류 이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뭐 친인이 친문인이 이런 어떤 구분법은 더 이상 유의미하지가 않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관점보다는 뭔가 이게 실질성에 대해서 좀 더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이슈는 김정숙 여사 의성비 논란 내돈내산 해명입니다. 뭐 내 돈으로 내가 샀다라는 얘기겠죠. 김정숙 여사의 의성비를 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또다시 유감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어떠세요? 뭐 현금으로 샀다, 카드로 샀다, 뭐 각종 얘기가 나오면서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 뭐 영부인의 옷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의상 논란이 정치적 공방으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럼요. 굉장히 유쾌한 일은 아닌데 네. 이것이 과도하게 정쟁화되는 것도 저는 좀 반대를 하는 편이지만 저도 이게 처음에 이제 제기된 것이 이제 네티즌들이 제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네티즌들이 이거 검소하다고 알려져 있는 김정숙 여사가 왜 이렇게 옷이 비싸 보이는 옷이 실제로는 어떤 뭐 브랜드 비싼 브랜드의 네. 옷들이 이렇게 등장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불거진 논란인데 그러고 나서 이제 국민의힘 역시도 비판의 가세를 했습니다. 근데 청와대가 여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뭐 사비로 샀다 내지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 납득시킬 수 있는 모양새를 보여줬다 그러면 논란이 이렇게까지 커질 일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특활비 논란을 네티즌들이랑 이제 국민의힘이 제기를 하다 보니까 이거 특활비 아니고 특활비라고 하더라도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먼저 보였었거든요. 그러고 있다 이제 나중에 사비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네. 사실 법원 판결에서도 의전 비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놨기 네. 때문에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아니 그 없는 거를 공개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냐. 부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활비 내용 중에 의전 비용에 사용된 것들을 얼마든지 공개를 하면 이 중에서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의 옷을 구매하는 데 사용되는 비용은 없구나 하고 이제 넘어갈 수도 충분히 있는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사적 영역이니까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어떤 철벽을 치는 그런 모습들만 보여준다 그러면 당연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의혹이 증폭되고 궁금증이 커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과도한 정책 공작이니까 그만하십시오. 이거는 사비니까 더 이상 논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미 이렇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인가라는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고 또 그 사실 공방에 대한 그 사실 여부에 대한 좀 공방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선일보에서는 일부 보좌관 내지는 비서관이 따라가서 현금으로 지급을 하면서 옷을 샀다는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걷잡을 수 없이 논란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네네. 여기서는 청와대가 확실하게 이게 어떤 방식으로 구매가 됐고 이런 것들을 이 해명을 해줄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김재섭 위원하고 생각이
똑같은데요. 네. 사실은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특수활동비 저는 어제 뭐 청와대가 발표한 대로 역대 정권 최소로 썼다. 그리고 허투루 쓰지 않았다. 그리고 대통령이 공사를 철저히 구분하는 사람이다. 그러한 발표에 대해서 저는 상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갖고 있고 그리고 뭐 특히 뭐 취임식 초에 관제에 있어서는 뭐 개인 식사비 같은 경우도 사비로 쓰겠다. 난 사비로 쓰겠다. 네. 내 월급으로 쓰겠다. 이런 부분들 뭐 저는 충분히 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청와대의 대응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며칠 전이죠. 아니, 타경민 의전비서관이 그 언론에 나와서 전부 다 사비로 쓴 거 맞다.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가면 공개하라고 다 공개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타경민 그러니까 지금 그 비서관이 내가 내 돈 주고 산 옷을 내가 샀는데 가면 공개하라고 해서 내 옷장문을 열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타경민 비서관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만 김정숙 여사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국민이 세금이 들어간 대통령 회의 순방이라든지 국가의 공식 행사장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의상에 대한 문제 제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공인의 위치잖아요. 공인의 위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실 그 국민적 의혹 자체를 사실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다라고 하면 안 커졌을 걸 갖다가 사실 그걸 갖다 특수활동비라는 그걸로 좀 뭐랄까요. 지금 보호막을 치면서 오히려 자초한 측면이 분명히 논란이 더 있거든요. 확산됐다. 오해를 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예. 청와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모든 게 사비로 샀다. 확실하다고 한다면 왜 그걸 공개 못 합니까? 나 이 옷은 얼마 주고 샀고, 이 옷은 이거는 이 리폼을 했고, 이거는 누구 지인한테 선물을 받았고, 뭐 이런 것도 뭐 국가 보조로 받은 이거 옷은 입고 반납했다든지 왜 이런 걸 밝히지 못합니까?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특수활동비의 이 그 공개 못하는 거 하고 뭉뚱그려서 이야기가 되니까 뭔가 지금 오해를 자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또 제가 이 부분과 또 분명히 하나 짚고 싶은 부분은 저는 네. 법원의 문제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이요. 아까 시민단체에서 이 지금 소송을 제기한 게 2018년 7월 달이에요. 네. 그러고 이 지금 1심 결과가 언제 나왔냐면 지난 2월 달에 나왔어요. 네. 약 맞아요. 그 지금 3년이 넘는 동안 1심 재판을 안 한 거예요. 이게 계속 끌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1심 선고가 나오고 나니까 지금 청와대가 항소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 항소하고 2심이 나올 결과가 나오려면 대통령 한참 임기는 끝나고 걸리겠죠. 가면 네. 특수활동비 쓴 내역은 전부 다 대통령 기록물로 다 지금 이관이 보존돼야죠. 돼버리면 비공개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법원이 눈치 봤다는 거잖아요. 권력이 눈치를 봤다. 저는 이런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법원이 좀 빨리 신속하게 재판해서 사실은 가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가면 청와대도 가면 공개할 건 공개하는 식으로 좀 그런 쪽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마지막 이슈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차기의 이제 윤석열 당선인의 아내죠, 부인이죠, 김건희 여사 대통령 취임식 땐 볼까입니다. 사실 선거 과정에서 모습을 많이 드러내지 않았고 뭐 네. 대국민 사과하는 정도에서 아마 모습을 드러내는 게 거의 다여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한데 뭐 지금 영부인 호칭에 대해서도 좀 거부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취임식 때는 그래도 모습을 드러낼 것인가, 그리고 향후에 또 이제 기존의 대통령 영부인하면은 뭐 기대됐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는 좀 다른 결을 보여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와서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렇습니다. 궁금합니다. 사실 취임식 때까지 공식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수는 없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에서도 당연히 참석을 김건희 씨가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이후에 공적 행보를 할 수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법률 리스크가 많이 잔존해 있는 상황이고 네. 도이치 모터스와 관련해서도 이 인수위 전에 이 선거 국면에서 윤석열 후보 당시 후보 측에서는 이 관련자들의 이 공소장에 김건희 씨 이름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다. 수사를 그렇게 장기간 했는데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으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로 공소장을 봤더니 이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의 이름이 298번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계속해서 계류 중인 리스크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는 데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국민대에서 이른바 유지라고 써서 논란이 됐던 그 박사학위 논문과 관련해서 오히려 상위 기관에 또 보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결론이 또 가타부타 조만간 나올 텐데
굉장히 많은 부분을 표절했다는 의혹, 그리고 이 최소한의 어떤 수준도, 왜냐하면 유지하겠다는 이 유지를 YUJI로 써서 이 네티즌들이 또 이 부분을 잡아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의혹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공식 행보를 한다, 봉사나 뭐 여성 이슈에 대해서 뭐 낮은 자세를 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사실 국민들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좀 잔존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바로 어떤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한 행보를 하긴 어려울 거다. 그래서 지금 본인이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를 계속 어떤 사업가로서 또 여성 전문 경영가로서 계속 하겠다는 뜻을 이런 맥락에서 또 내비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이런 짐작되는 대목도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하세요? 사실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께서 제2부속실, 그러니까 영부인을 담당하는 관장하는 그 제2부속실도 폐지를 하고 폐지하겠다. 네. 영부인이라는 호칭도 없앤다고 하셨거든요. 이제 그 말인즉슨 사실 앞서서 이제 장 변호사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김건희 씨에 대한 의혹들이 분명히 아직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은 포인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의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적어도 공권력의 비호를 받지는 않겠다. 이 김건희 여사가 적어도 본인 사인으로서 아무래도 대통령의 부인이라고 하는 어떤 공적 위치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공권력이 활용돼서 보호를 받거나 아니면 지원을 받거나 하는 것은 단호히 끊겠다라는 선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가 뭐 공적으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내지는 설령 범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권력의 비호를 받거나 하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오히려 저는 김건희 여사가 본인이 코바나 콘텐츠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기업가로서 상당 부분 인정을 받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이어나가고 지켜나가고 어떤 자신의 업을 가지고 자신의 업을 잘 해나가는 여성으로서의 사회적 위치를 보여주는 것이 오히려 더 본인에게도 그다음에 이 당선인에게도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아마 저는 그 기조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반드시 뭐 배우자라고 해서 모든 일정이나 모든 일생을 다 이 당선인에게 맞출, 그다음에 대통령에 맞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공적으로 요구되는 위치나 역할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겠지만은 적어도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공권력을 활용한 지지나 보호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수님 그거 짧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사실 어떻게 대통령의 부인을 이제 영부인이라 부르면서 공식 활동에 같이 동행하고 이런 국가의 어떤 대통령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인데 사실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자신의 원래 하던 직업을 그렇죠.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도 많은데 우리 문화, 우리 시선에서는 이게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좋은 지적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 역대 지금 우리 민주화 이후에 대통령 배우자들이 거의 다 전업주부였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업을 갖고 한 최초의 케이스거든요. 그런데 마침 그래서 지금 영부인 역할을 하지 않겠다. 네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저는 뭐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업을 계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단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전시기획 사업 자체가 영리 사업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해충돌을 배제한 상황에서 약간 뭐랄까요, 이 조금 읽고 뭐랄까 자신의 그 재능을 기부하는 차원에서의 이 커리어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공간과 역할을 좀 저는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닐까. 많은 여성들이 경력 단절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맞아요.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경력 단절을 극복하는 대통령 배우자의 하나의 상을 정립한다고 한다면 그건 뭐 국민들에게 박수 받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오늘 여기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장윤미 변호사, 김재섭 위원, 차재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